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훈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네,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노한규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고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인지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또 뻔한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가진 분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회 리더가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리더들 중에서도 특별히 진정한 오늘 리더분들께서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꼭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표지에 보시면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2014년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벽 4시에 이 슬라이드를 마감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날짜를 2014년으로 오늘과 같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에 가능한 많은 걸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강의는 실패 요소죠. 그러나 반드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고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몰랐던 것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들고 또 언젠가는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병원의 신세를 직접 지시거나 혹은 가족이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될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아마 조각조각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드리는 말씀을 그 중에 일부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꼭 인지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저에게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지난해가 벌써 2013년도 12월에 기간으로 1년 조금 지났지만 행사장에서 이제 목에 칼을 떼서 언론에 나오고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강연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중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드리는 말씀 중간에 녹여서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 슬라이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리 에크모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 원래 전공이 성인심장 수술을 하던 것이었는데 흉내과 의사가 이 에크모 장치를 하죠. 어떤 때 쓰냐면 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돼서 폐가 전혀 인공호흡기를 다뤄도 폐 기능을 못할 때, 그리고 생명 유지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 에크모 장치를 다는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에크모에 의존해서 상당 기간 동안 생명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에크모를 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 에크모라는 장치가 한 20여 년 전에 여기 보면 1995년도 8월 달에 이 에크모라는 장치와 관련해서 제가 이 의료 제도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의사협회장까지 하게 된 아주 결정적 원인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농촌에 있는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려고 가서 농사를 도왔는데 갑자기 원인 모르게 폐가 급속하게 굳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불과 열흘 사이에. 그래서 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했는데 나중에는 어쩌면 본인이 모르게 농약이 담긴 것을 마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초제를 마시면 이런 폐가 갑자기 굳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폐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서 에크모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에크모 장치에는 폐 기능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혈액에다 공급해주는 막형 산화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형 산화기는
요즘은 좀 수명이 길어졌겠지만 그때는 며칠 쓰지 못했습니다. 조금 쓰면 수명이 다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에 피가 굳기도 하죠.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막형산화기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며칠 만에 바꿔주려고 했더니 병원의 원무과, 처음에 간호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원무과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못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보험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환자를 죽으라는 얘기냐? 못 내준답니다. 그래서 다퉜습니다. 원무과 직원과.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바꿨어요. 환자는 3개째 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호자에게 하나 사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불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병원이 이 막형산화기를 병원이 부담을 하고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인 거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좌절을 하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곳곳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의료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에크모를 쓰셨습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돈을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병원에서 부담을 했을 겁니다. 사용할수록 손해죠. 삼성의료원이니까 아마도 이 회장님 사용하는 장비를 부담을 했을 겁니다. 다른 병원이라면 어땠을까요? 또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돈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환자의 운명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의료 산업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IT 산업이 중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을 했습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화두는 누구나가 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의료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의료가 발전되지 않으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은 미래 산업의 화두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가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에 와 있는가? 두 번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일단 중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기회도 찾을 수 있고 또 한편 위기도 동시에 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료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OECD, 이 노란색이 OECD 평균인데요. 저희 훨씬 더 오래 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평균 수명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진료도 굉장히 편리하죠. 많은 선진국들이 전문의 진료를 위해서 한 달 이상 기다립니다. 이게 그 퍼센테이지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평균 60%. 평균. 네, 프랑스는, 노르웨이는 50%, 프랑스도 뭐 47%.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수술을 위해서 평균 4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리스트가 없어요. 이것은 OECD에서 매년 헬스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 때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동영 교수님, 노성 교수님 두 분은 저와 같은 도시라서 사진을 올렸고요. 네, 삼성의료원 흉부외과의 심영목 교수님, 식도암의 권위자죠. 유방암, 위암입니다. 식도암, 그리고 이제 심장수술 권위자이신 장별천 선생님 두 분은 또 저와 같은 흉부외과에서 올렸고, 여기 있는 그 나선영 교수님 종양내과 교수님인데 젊은 분이죠. 제 아내에게 첼로를 배운 교수님인데 몇 년 전에 어느 날 캐나다에 꽤 유복한 그
저기 집에 사시는, 유복하게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젊은 여자분이에요. 남편이 중국 분인데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무작정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 소개로 무작정 가방 하나 들고. 그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어깨뼈에 전이가 되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문의를, 그 다음에 종양내과 전문의를 만날 때까지 3주를 기다려야 했고, 캐나다에서 돈은 많은 분인데, 그리고 전문의의 권유에 의해서 뭐 CT, MRI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의사를 만날 때까지 3주를 기다려야 됐고, 그 다음에는 더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된다는데 2달을 또 기다려야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방 들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나선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저녁에 만났고 그 다음날 보냈고요. 그리고 보낸 그날 원인을 찾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죠. 좋은 나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의료비를 또 적게 쓰면서 오래 삽니다. 이게 잘 보시면 여기는 국민소득이고요. 국민의료비고요. 여기는 평균 수명입니다. 자, 평균 80세 이상 사는 나라들이 여기 쭉 모여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가장 의료비를 적게 씁니다. 다른 나라들 다 우리나라보다 의료비를 많이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제일 많이 쓰는데 평균 수명은 이렇게 낮습니다. 아직도 80세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의 데이터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또 얼마나 수고하고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 진료를 2배 많이 받습니다. 여기 있죠. 평균의 2배. OECD 국가 중에 병원 진료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평균 2배를 받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입원도 2배는 오래 합니다. 이렇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도 2배를 쓰겠지. 아닙니다. 의료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66%.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궁금하죠.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이렇게 낮았는데 좀 올랐지만 아직도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굉장히 적게 씁니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의료비는 여전히 적게 씁니다. 진료를 많이 받는데도 지출이 적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의료비 부담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적게 쓰니까 부담이 적겠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충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의료비를 내느라고 그 가정이 재정 파탄에 빠지는 가구 발생 비율,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단연 1등입니다. 그냥 여기 1등이 아니고 단연 탑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 의료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재정 파탄까지 생긴다.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의문점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 2배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의료비 지출은 적은가? 두 번째, 의료비 지출이 적은데 왜 의료비로 인한 재정 파탄이 많은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줄 위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언제 사고를 겪거나 혹은 질병이 발생을 해서 이 줄 위에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떨어지면 그물이 받쳐줘야 되죠. 안전그물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그물을 저희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안전그물을 만들 것이냐? 개인이 틈틈이 저축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회 공동체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나라들이 고민을 하다가 대다수 나라들이 대부분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의료만큼은. 그래서 사회의료보험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개인에게 상당히 많이 맡겨놨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지금 사회의료보험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는 1977년도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의료보험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공감대냐면 좀 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기꺼이 내겠다.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기꺼이 내겠다. 그렇게 보험료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 사회의료보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거니와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시작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적정하게 걷는 게 아니라 조금만 걷었습니다. 조금만 보장해줬고,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너희도 참아라, 조금만 줬어요. 그런데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건강보험 처음 시작할 때 1977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가입한 사람들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었죠. 그러면서 점차 확대를 해서 89년도에 전국민 개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국민이 다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보험 가입자가 적었기 때문에,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험 수가가 낮고 조금만 줘도 괜찮았습니다. 보험 안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하면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점점점 많은 편법들을 강구하게 된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처음에 제가 왜 부변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의료비 지출이 적은가? 그 첫 번째 해답은 낮은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낮은 의료비가 아닙니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만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수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외래진료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외래진료비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만비 여기 있습니다. 다른 시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비 수가가 OECD 평균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우 낮죠. 그래서 이 2006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이죠. 여기에서 조사를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치료비가 치료 원가의 약 76% 수준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수가, 즉 환자로부터 받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을 합한 돈이 그것이 76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보험이 해당되는 경우에 76%는 평균이고요.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데는 더 낮습니다. 중환자실 원가 보존율이 40%입니다.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10만 원 들어가면 4만 원 받습니다. 응급실 원가 보존율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6에서 80% 사이입니다. 전국 6개 상급 종합병원, 여기에는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런 병원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데 병상 하나당 1년에 평균 5,700만 원 적자가 납니다. 대형 병원들은 그 적자를 감수하죠. 그러나 그보다 적은 규모의 병원들이거나 특히 지방의 병원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계속 축소합니다. 계속 적자가 나니까.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적자 방관의 미수가 생명 위협, 이것은 뭐냐면 신생아 학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신생아 중환자실의 연간 평균 적자 금액은 5,784만 원이고 5년 동안 신생아 자진 914개, 신생아 중환자실은 231개 병상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저수가 사례, 지난 2014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4월 달에 MBC에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회용 내시경 가위를 쓰고 또 쓴다. 한 번 쓰고 말아야 되는데 이 위험한 것을 다른 환자에게 계속 쓴다는 거죠. 이걸 재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병기를 옮길 수도 있어서 고위험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이 1만 원짜리 이 일회용 소셉을 사용한 다음에 소독을 하고 찌꺼기가 났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계속 재사용한다고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가 됐습니다. 왜 재사용하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일회용 소셉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벌려졌다 이렇게 확 조직을 물어갖고 이걸 조직을 떼는 거죠. 의사가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이걸 넣어서 떼면 조직을 뗄 때 여기서 출혈도 생길 수 있죠. 간혹 가다가 구멍이 나는 것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이 시술을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과 환자한테 받는 돈을 합해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8,6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내시경 프로세페 가격은 얼마일까요? 국산이 25,000원, 중국산이 23,000원입니다. 다 이걸 포함해서 받는 돈이 8,620원인데 이 비용 하나만 중국산 기준으로 23,000원인 것이죠. 할수록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착한 의사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계속 일회용을 씁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의사가 본인이 계속 할 때마다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하는 의사가 과연 몇 %나 될까요? 그 손해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가 의사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도전한 것이죠. 두 번째 해답, 왜 의료비 지출 전가 또 있습니다. 값싼 의료 강요와 필수 의료의 억제. 건강보험 수가는 지금 값싼 진료의 기준이 맞춰져 있는데 의사는 좋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값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끊임없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값싼 치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체적인 인센티브인데요. 이건 뭐냐면 의사가 어느 날 환자에게 A라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약은 한 알에 1,000원이고 하루에 3번 먹어야 되고 한 달을 먹게 된다면 총 약값은 90,000원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 약값의 20%를 부담하죠. 18,000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이걸 받아보고 성분은 같은데 다른 약으로, 좀 더 값싼 약으로, 복제약으로, 카피약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한 알에 700원입니다. 그러면 약의 토탈 비용은 63,000원이죠. 환자 부담은 18,000원에서 12,6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모르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총 진료비가 약값이 9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27,000원이 나죠. 이 차액에 줄어든 돈의 30%를 건강보험공단이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즉 약사는 싼 약으로 바꿀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베이트죠. 그런데 이런 리베이트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싼 약을 쓰라는 거죠. 싼 약을 쓰라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크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에크모 때문에 최근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뭐였냐면 이 에크모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에크모를 썼는데 환자가 살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80%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의 손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안 쓰는 거죠. 아예 안 쓰는 게 병원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크모 사용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해일까요? 환자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소 진료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걸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리와 무릎을 같이 물리치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택일해서 하나만 물리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두 군데를 물리치료를 해주면 그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환자에게 돈을 안 받고 두 군데를 다 해주면 누가 신고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환자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가 낮은데 그럼 도대체 병원은 어떻게 생존해왔는가? 이렇게 생존해왔습니다. 편법을 동원하면서 견뎌왔던 거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약에 선택 진료, 상급병 진료 등등 또 보험이 안 되는 수술들을 계속 권장을 해왔죠. 손해나는 진료를 또 포기합니다.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계속 적자라는 데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분만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도 문 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백과, 저도 흉백과에서 하지만 전공 과목을 포기를 합니다. 흉백과 전문의가 대한민국에 약 1000명 있는데 그 중에 약 500여 명만 흉백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0여 명은 정을 빼고 있습니다. 심장수술과 폐수술을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을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정맥류 미용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잉검사 등 불필요한 진료, 대학병원에 특히 많습니다. 불성질환 진료, 박리담을 해야죠.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먹고 사니까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적인 수입을 다 동원해서 병원이 지금 버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왜곡된 의료 현장의 뉴스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6배나 비싼 로봇 수술 남용 부적절. 남용을 한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MRI CT 촬영 5% 늘려라. 이래서 또 문제가 됐죠. 의료비품 더 싼 걸로 바꿔라. 서울대병원이 이 정도입니다. 환자가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나에게 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다오. 불법입니다. 받으면 불법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 주거나가 레이선 대전기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의사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입니다. 혹자는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비가 싼데 그래도 좋은 건 아니냐.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적겠으니까 건강 상태가 나쁩니다. 여기 인지된 건강 상태 대한민국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수명은 80살 너무 오래 살지만 건강하진 않은 거죠. 그리고 건강 수명은 짧습니다. 굉장히. 수명은 오래 붙어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짧은 거죠. 자, 더 큰 수수께끼. 의료비 지출이 적은데 아까 제가 의료비로 인한 재정 파탄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해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보장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험 혜택이 적은 것이죠. 정부는 의료비를 조금만 보조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개인한테 많이 부담을 시킵니다. 의료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본인 부담 비중이 GDP 대비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가구의 최종 가구 소비 중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뭐 거의 한 1.67배 정도가 되죠. 칠레, 멕시코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회의료보장이 정말 안 돼 있는 거죠. 개인한테 다 맡겨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빗금친 부분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율인데요.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의료비를 낼 때 우리나라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의료비가 나가는 거죠. 개인의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미충족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이 큰 이유, 바로 비보험 진료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가가 낮으니까 좋다. 그런데 병원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종 비급여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병원 측은 보험으로 받으나 비보험으로 환자한테 받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다릅니다. 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암의 경우에는 5%, 다른 질환은 20%, 20분의 1에서 5분의 1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 돼서 비보험으로 되는 거는 환자가 본인 부담률이 100%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는 굉장히 싼데 막상 병원에 진료비를 태어날 때 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부담스럽죠? 그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민간보험에 듭니다.
지금 이 민간 실손보험에 든 사람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거 2010년도 6월까지인데요. 지금은 3,100만이 넘는 게 좀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300만 정도 아마 될 거 추산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있고요. 민간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거의 세금 성격이죠. 저항이 심합니다.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치인들도. 자, 그런데 민간보험료는 저항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걷는 것 중에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로 약 4% 정도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2.5%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사들, 사보험 회사들은 약 30%입니다. 3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회사 이윤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한 번에 올릴 때 여기는 뭐 2, 3% 올라도 아우성인데 여기는 8%, 10%, 12% 막 올리죠. 때로는 20%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보험의 손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해율과 다릅니다. 그건 복잡하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로 나가지만 사실상 여기는 굉장히 큰 손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입할 때는 홍보에 속아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보험사 당연히 좋아하고 정부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존해서 이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강제로 걷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조금만 걷는다고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걷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실상은 아닌 거죠. 이런 저수가와 국민의 고부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험수가 낮으니까 의사들이 바쁘죠. 많이 봐야 됩니다.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가 최고입니다. 단연 높습니다. 불성실한 진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 주관자 의학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살 수 있는 신생아 500명에서 1000명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사망한다. 문을 닫으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는 거죠. 저희 세월호 사건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가 역외금수 사업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라앉는 배는 눈에 보이지만 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조차 없어요. 죽을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 수 있었는데 죽었는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중환자의학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매년 500명에서 1000명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죠. 신생아만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의료사고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사고 통계 다른 나라는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안 나오죠. 억울한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들이 이것을 모를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계속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의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 환자를 버린 선장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에서 목에 칼을 댄 겁니다. 정부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의사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대학병원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연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돈 버는 일선에 나가서 계속 벌어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계속 받아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산업의 인프라도 망가집니다. 뭐 이런 삭감, 이거는 각 병원의 수준인데요. 뭐 다 적자 현실입니다. 대형 병원들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 의료기 개발, 바이오 산업의 연구 중심에 병원이 있죠. 그 병원이 지금 여력이 없는 겁니다. 3대
상대 보험의 부작용 많은 거죠. 필수가 된 편법 진료, 그리고 편법 진료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조금만 걷습니다. 조금만 걷으니까 조금만 줍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환자에게 많이 받죠. 본인 부담이 100%다. 부담스러우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하죠. 이중부담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바꿔야죠. 정부가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이 수혜자입니다. 지금 의사들과 국민은 피해자인 것이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비즈니스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먼저 중국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의료가 빅뱅입니다. 이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예견을 할 수 있죠. 경제 성장되면서 그동안 미충족된 의료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빅뱅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이렇게 의료비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지금 600조가 넘었고요. 2020년 앞으로 5년 후에는 10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 쓰는 GDP 대비 의료비를 쓰는 거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료비가 비중이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의료비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78년도에 인구 구성이고 이것은 2008년도입니다. 2020년에는 지금 이게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건데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8.3%, 중국이 벌써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의료개혁이 지금 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워낙 이 의료의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 동안 한 4년 동안에 530조를 쏟아냈습니다. 병원들 엄청나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의료 질적 그 성장이 안 되니까 지금 부실한 공공병원들을 전부 다 민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 외자 병원의 건립도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에. 그래서 지금 속속 외국 병원들이 들어오고 있죠. 중국의 의료기기를 보면 예상한 대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혜자는 누군가? 빅플레이어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스,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3차 병원들, 우리로 얘기하면 3차 대학병원,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거의 100%가 수입산 의료기를 쓰고 있습니다. 2차 병원이 약 66% 의료장비가 수입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거의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13년 기준으로 한 해에 저희가 수출한 것이 고작 1억 3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빅파마들, 대형 제약사들,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거의 지금 끼어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있는가? 병원 사업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의료를 지금 정부가 굉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기사는 지금 시애틀에 있는 컴퍼니가 여기에 약 한 2천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2군데 병원을 짓는다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것을 지금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중국 의료시장은 전쟁터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이 중국이 지금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또 민간 의료의 급성장도 저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이마에 띠매고 정부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하기 바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이 중국은 지금 일찌감치 의료 민영화를 했죠.
그래서 민영병원들은 100%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없죠. 중국이 진출하는 병원들은 전부 다 의사들이 진출합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중국의 병원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치과도 들어갔다가 성명 메디센터라고 만들었는데 2006년도에 들어갔다가 2010년도에 매각했죠. 2010년도에 중국 자본이 인수한 다음에 지금 계속 예스타라는 이름만 바꿨지만 한국병원처럼 홍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들어가서 운영했을 때와 중국 그룹이 인수했을 때 그 전후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케팅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정확하게 100배 더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예스타를 인수한 그룹이 지금 여러 개의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수십 개 운영하는데 그 상해 근방에 있는 4개 성형외과의 마케팅 요원만 마케팅 직원만 400명입니다. 그런 곳과 경쟁을 하려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없죠. 다음에는 미국이 선도하는 미래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또 다른 상황이죠. 지금 중국이 의료의 빅뱅이라면 미국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붐업이 굉장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만 펀딩이 이게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커브입니다. 2014년도에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약 53억 달러의 펀딩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1990년대에 IT 붐업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2010년 이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붐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 회사들이 기존의 회사들에게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의사들이 만든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이 카디오멤스라고 하는 데는 심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폐동맥이라고 부르는 혈관에다가 폐동맥의 압력을 체크하는 센서를 넣어서 모니터를 하는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의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이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시작되고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앞으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저지한 건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미리 알 수 있는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IT 디바이스를 이용한 것, 또 기기의 소형화, 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로봇 수술이나 또는 암 치료를 이제는 암 세포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항암제에 잘 듣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와 티슈 엔지니어링을 또 합쳐서 이건 아직 지금 연구 단계지만 이런 장기 이식도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와 동일한 형질을 갖고 있는 돼지 심장을 자신의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하는 게 아니라 이종 이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찍어서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시신경에다가 직접 이 엘렉트로드를 붙여서 눈앞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 또 혈당을 체크하는 대신, 찔러서 체크하는 대신에 눈물에 있는 당 수치를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모니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꿈도 못 꾸고 있는 것들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 글래스,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기울어가고 있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프라미싱한 그 아이템이 되고 있죠. 이렇게 카메라로 진단도 가능하고 환자에 대한 레코딩, 환자 정보, 수술 중의 모니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 큰 도전은 지금 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 동안에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의사들도. 세계가 뛰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료의 펀더멘털이 바뀌게 되고 의료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보험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재원의 국고보조 확대를 해야 됩니다. 담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 술에도 적용해야죠. 재원을 늘려서 정상을 해야 됩니다. 획일화된 건강보험 다양화해야 되고 급여 인정 기준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와 국민과 병원이 다 같이 행복합니다. 의료법이 워낙 부실한데 정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 관광을 이제 지금 비진료 분야의 미용 성형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료 분야 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 홍보가 필요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주요 암의 오류는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발전된 도시들 전부 다 우리나라 인근에 붙어 있죠. 매우 큰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의사들은 사실 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들어오죠. 자,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원래 해야 되는 건 원격 의료인데요. 여기에 원격 진료를 넣습니다. 즉 핸드폰과 이메일, 카카오톡, 심지어는 카카오톡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PC를 이용해서 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이렇게 법안이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능한. 그래서 우리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먼저 해서 안전성 확보하고 입법을 하자. 정부는 입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 하겠다.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 이제 하루 휴식까지 하게 됐고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2000년도에 실제 5명의 의사가 원격 진료를 불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의사가 단 이틀 동안에 진료한 환자의 숫자 13만 명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했죠. 그 중에 7만 8천 명한테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여기 광화문에 시청 앞 광장에 모였던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과 이틀 동안 5명 환자가 진료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의료용리반대는 정부가 추진할 때 배경은 병원이 어려우니까 부대 사업을 확대해주고 연기 자회사를 허용해주겠다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거다. 그리고 편법을 늘리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면 택시비를 조정해야죠. 그런데 손님을 상대로 껌을 팔 걸 허용해주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정상화, 이것이 가장 큰 숙제죠. 편법 진료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래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일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